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된 박은수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를 하고 이제 그 활동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분들을 또 실제로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SNS 상에서 서로 인연이 생겨서 이게 현실 세상으로 또 이어지고 또 이렇게 만난 공동체들이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참 보람되고 뜻깊습니다. 이제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자로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출마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부담스러운 적도 많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끝까지 선거운동을 최선을 다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강연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셨고 또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또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강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제 이제 부랴부랴 PPT를 새벽에 만들고 잤는데요. 아직 12시간도 안 된 신상입니다. 이제 이 PPT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SNS에는 올리지 않았던 사진들도 조금 준비를 했고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가 후보자로서 할 수 없었던 말들 그리고 SNS에 올리지 못했던 말들을 조금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는 강한 여성, 섬세한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강한 여성, 섬세한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국민 더불어민주당 경선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과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고 싶은데 여성과 청년을 수식하는 그 수식어를 뭐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섬세한 여성으로 할까라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성이 섬세하다, 여성이 이렇게 유하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고 또 청년이라고 하면은 열정 있고 뜨겁지만 조금은 전문적이지 못하다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열정 있는 청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섬세한 청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준비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이 프로필 사진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엄마세요.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청주시에서 시의원으로 계시면서 시민사회,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에 입문하시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엄마라기보다는 이제 한 사람의 시민이자 또 유권자로서 저에게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제가 악플 같은 게 좀 많이 달렸어서 집에서 몸을 벌벌벌 떨면서 엄마 나 너무 무섭다 이렇게 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엄마는 저를 이렇게 다그치셨습니다. 너는 지금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또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왔다. 네가 대변해야 되는 사람들은 국민이다. 네가 그런 악플들 때문에 힘들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어떻게 국민을 대변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혼내시면서 많이 다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제 글을 썼는데요. 이 말은 제가 많은 분들에게 또 응원을 받으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인연들을 함께 이어나가면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치나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같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친구이자 동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두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SNS나 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박은수의 약속,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에서의 활동, 세 번째는 시민당 활동, 네 번째는 이제 총평이고요. 목차 2에서는 이제 최원수 후보로서의 정체성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왔는지,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한 여성 부문 비례대표 후보로 제가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이제 활동을 했는지, 세 번째로는 저를 힘들게 했던 네거티브와 악플들은 어떤 게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최근 그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런 기사도 나왔고, 또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뭐 지자치단체,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어떤 성폭력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유일한 여성 부문 후보자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박은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출마 이유, 이렇게 출마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뭐 출마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시면 사실은 너무 막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출마를 하면서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나왔는지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스튜디오에 촬영을 하러 갔는데 여러 컷으로 촬영을 하다가 촬영을 보조해 주시는 직원분이 계셨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의 청년분이셨는데 제가 손 한 번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청년 여성으로서 출마한 만큼 또 20대, 30대 여성들을 좀 대변하고 싶었고 그들에게 또 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손을 잡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제가 울어버렸습니다. 그냥 이제 그분께서 이게 저를 이제 보시면서 지그시 쳐다봐 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어깨가 무겁기도 했고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서 이렇게 울었고, 이렇게 사진이 또 잘 나와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비례 후보로 지원을 하면서 처음 만들었던 웹저보였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께 어떤 공약으로 저를 이제 출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려야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약을 쓰는 란이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랑 공약을 쓴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저는 공약을 쓰질 않았습니다. 어떤 법적인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사람 박은수로서의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먼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연대에 대한 약속, 기회에 대한 약속, 소통에 대한 약속, 역사 문제에 대한 약속, 이렇게 4가지 약속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제가 출마했던 동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안희정 이제 도지사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지은 씨의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떤 성폭력 피해를 겪고 혼자서 마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냥 참아라, 그냥 덮어라,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그분을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딱 한 분만이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한 분 덕분에 김지은 씨가 용기를 내서 세상에 그런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혼자는 약합니다. 그래서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회에 들어가 보면은 법안을 발의하고 하는 것도 많은 의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혼자서는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 의원들과 연대하고 여성 당원들과 연대하여서 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권리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또 최연소 국회의원 후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연소 또 후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당선까지 됐다면 이제 또 최연소 기록을 딱 찍을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당선을 못했고 최연소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자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그냥 나를 빛내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의 기록을 깰 수 있는 또 다른 청년들을 만들어보자라는 좀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저의 선거법,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좀 개정을 해서 선거권 만 18세와 똑같은 이제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보다 더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SNS 약간 중독자입니다. SNS를 이제 엄청 많이 올리기도 하고 또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블로그에 SNS 글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더니 100개 정도가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0개 정도였으면 거의 하루에 3개 정도를 꼬박꼬박 길게 이렇게 쓸 만큼 저는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데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석사 과정인데 쟁쟁하셨던 이제 후보자분들은 또 어떤 각 분야의 전문가로 지금 출마를 하셨고 내가 그분들과 전문성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학생이고 그분들은 뭐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 어떤 지식으로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뭐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을 얼마나 잘 대변할 수 있는지 또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법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또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표를 얻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문성은 다른 이제 뭐 중년의 어떤 후보자들보다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또 20대 청년들 그리고 이제 만 18세 청소년들의 표를 얻는 데는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는 또 정치 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소통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사를 기억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입니다. 제가 이제 출마한 또 이번 20대 총선에서 딱 출마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번 21대 총선을 한일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했고 이제 그런 어떤 일본 우익 집단과 이해관계를 비슷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그 미래통합당과 보수 이제 정당들이 저는 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5.18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나 이제 군부독재 이제 시절에 그런 상처 입은 분들에 대한 아직 치료나 이런 회복들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출마를 했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20대나 30대 청년들이 또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는 좀 취지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투사의 이름도 청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민주화운동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그 주체도 청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0년에 저는 이것도 한일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0년을 또 이끌어 나가야 되는 주체 또한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고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출마는 한다. 네, 이런 좀 생각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더불어민주당이었냐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하고 싶다면은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다른 진보 정당에 가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요.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중들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이런 당의 가치도 존중하고 또 민주당보다 어쩌면 정의당이나 녹색당의 가치를 때로는 좀 나랑 더 잘 맞는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부터는 제가 모든 선거를 다 뛰었습니다. 당내 선거도 뛰었고 대통령 선거도 뛰었고 국회의원 선거도 뛰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유세 단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춤도 추고 그렇게 이제 잠바 입고 뭐 춤도 추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유세송은 춤을 다 출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뛰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 보면서 청년을 대변하고 여성을 대변하는 게 참 감사했고 이제 그분들의 의정활동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변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청년이고 여성이 내가 직접 말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대변인으로 떨어졌지만 청년 대변인으로 도전했을 때 사진이고 부산에서 이번엔 떨어지셨지만 이제 청년 정치인이셨던 김혜영 의원님과 찍은 사진이고 서영교 의원님 그리고 이건 박원순 시장님 캠프 문재인 대통령님 또 제가 지지 연설을 또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게 춤추는 것도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번에도 그렇게 지역을 조금 다니면서 지역에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몸이 너무 간지러울 정도로 나도 이거 잘 출 수 있는데 이렇게 했지만 더불어 시민당과 민주당은 이제 함께 유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흥을 좀 이렇게 덮어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였는데요. 이제 서류 접수를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좀 서류, 면접, 국민공천심사, 중앙위원 투표 및 순위 결정 이렇게 과정이었었고 이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경선 공고가 나왔을 때 저는 교통사고로 이제 청력이 잘 들리지 않게 돼서 입원을 했고 한 2주 동안 입원을 하는 새에 제가 원래 한 48, 9kg였는데 44kg 정도까지 빠질 정도로 이제 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귀가 잘 안 들렸기 때문에 영화도 볼 수 없었고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없었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 더불어민주당 서류 접수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잡소리나 다른 소리도 듣지 않고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집중을 했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25살의 청년 여성이고 제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 선거에도 나가서 꼴찌로 떨어졌고 또 청년 대변인으로 나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기대를 솔직히 안 했습니다. 딱 접수를 하고 그래 이제 몸 치료를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갑자기 박 교수님이 합격되셨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던 서류들이었는데 저는 엄청 빡빡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6장 정도를 이렇게 글을 써서 냈습니다. 냈고 면접을 이제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명함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대기를 했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촬영한 국회의사당입니다. 이거는 이제 면접 때 준비했던 어떤 대본 같은 거였고 이제 그리고
제가 면접 과정에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서야 부랴부랴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프로필 사진 촬영하는데 좀 비용도 많이 들고 좀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청년으로서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증명사진과 어떤 그동안 찍었던 일상사진으로 이제 SNS를 통해 홍보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아쉬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았고 촬영도 해서 프로필 사진들을 좋아하시는 그런 프로필 사진들을 제가 또 찍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면접을 이제 보러 갔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발성 난청이 왔기 때문에 청력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크기의 면접 장소에서 질문들을 면접관들이 주셨는데 제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들린다고 말해야 되나?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원래 한쪽 오른쪽 귀는 좀 청력이 어렸을 때 아파서 원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통사고로 반대쪽 귀의 청력마저 좋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의 막 소리 지르듯이 저한테 이거 하셨어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실 정도로 열정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또 제 목소리도 이제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왜 합격했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엄청 크게, 엄청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목소리 크고 당당한 애는 처음 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목소리가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나에게는 이게 좀 실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돌이켜보니까 이게 또 좋은 기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또 열심히 청력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면접까지 제가 또 붙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국민 경선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프로듀스 101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인기 투표식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인기 투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또 후보자를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찾아뵙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욕심 때문에 찾아뵙는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식탁과 제 방 책상을 거실에 꺼내서 이렇게 SNS로 이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양이도 이렇게 있고 강아지도 이렇게 같이 선거운동 캠프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또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밤새도록 SNS, 핸드폰 다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SNS로 이제 했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저희 캠프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 10분 정도 모였는데, 이제 그분들이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 정도 만에 5,000명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5만 명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또 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대학생위원회 선거에 나왔을 때도 1인 선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거는 조직이 중요하고 함께 지지해주는 그 지지층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아직은 제가 그런 지지층이나 기반을 만들지 못해서 그 당시에도 혼자 선거운동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그냥 나 혼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선분장으로 열심히 띄워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고모, 그리고 저희 고모의 아들, 그리고 어머니의 이제 그 친구 부대들, 그리고 제 친구 한 명 이렇게 다 오셔서 이렇게 저희 캠프원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캠프가 참 좋았던 게
캠프를 딱 이렇게 도입을 하고 저기 뒤에 보이는 종이를 붙인 순간부터 저희가 존댓말을 다 썼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박은수 후보님이라고 존중해 주셨고, 이제 후보자로서의 딸이 아니라 후보자로서 후보님을 대하겠다. 후보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만약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마음을 다잡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한 달 정도는 진짜 난장판이었습니다. 완전 난장판처럼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게 좀 깨끗한 상태에서 찍었고요. 막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민 경선에도 또 감사하게 돼서 그 당사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김상민 후보님도 이제 같이 연설을 하셨고 여기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요. 이곳이 저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저는 이렇게 또 잘 연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제가 작년 여름쯤에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으로 이제 지원을 했을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또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서의 연설 과정에서도 조금은 떨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도전해 보는 것이 참 좋은 경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있는 동안 여기 당사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보통 경찰들이 서 있는데 어떤 보안의 문제, 그러니까 시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의 문제로 이렇게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분이 이렇게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이제 저의 이 피켓을 들고 지나가시는 당직자분들이나 후보자분들, 같이 경쟁하는 후보자분들과 또 이제 당원분들에게 인사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선거 이제 그 국민 경선 영상을 찍던 하던 곳인데 똑같죠. 그래서 이거 했던 건데 생각을 했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댓글들도 보고 이렇게 연락들이 많이 받았는데 나경원 의원님과 닮았다는 얘기를 좀 그 스타일인가? 얘기를 들어서 이게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국민 경선에서도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에 오르게 됐고 중앙위원 투표에서도 제가 또 감사하게 또 후보자로 들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이때는 좀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던 게 여성 부문 비례대표였거든요, 제가. 근데 청년 부분 비례대표 후보들은 많았지만 여성 부분 비례대표 후보는 또 저 혼자였습니다. 결국에 여성 부문이라는 거는 여성이 어떤 취약한 삶을 대변하고 또 여성의 삶을 증진하여 성평등을 이루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9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김상민 후보님께서는 18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명의 후보들과 5명의 예비 후보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거 20명까지는 당선이다. 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발표가 나온 날 저희는 이렇게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가족들이 소리를 지르고 안고 수고했다. 이제는 진짜 의정활동을 준비하자, 열심히 준비하자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더불어 시민당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거법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정당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당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민당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19번이었던 제 번호가 29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29번이 되면서 10자리가 밀려났는데요. 이제 29번이 됐습니다. 29번이 됐는데 그 10자리를 시민사회한테 양보해야겠다라는 또 당의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도 들었고 특히 민주당 당원분들이 저에게 섭섭하다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19번으로 뽑아놨더니 29번으로 되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목소리를 내셨는데 이제 제가 후보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조금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들이 더 많이 당선이 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엔 더 이제 유리한 일이겠지만 우리 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와 그 지도부들의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최다 득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 개혁이고 또 우리 사회의 시민들 그리고 군소 정당들이 이 원내로 진입해서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에는 동의를 했고 이제 그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때 제가 선당 후사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저 개인의 당선 여부보다 우리 당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내 당선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개혁에 조금 더 헌신해야겠다라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당에 합류를 했고 사실은 제가 SNS에서는 티는 안 냈지만 시민당에 합류를 하면서 제가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또 그렇게 SNS에 적어버리면은 더불어 시민당에 대한 좀 지지가 적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이 한 표를 뽑아주시면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공동 출정식을 했습니다. 제가 자리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좀 키가 작다 보니까 앞자리를 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명당에 서게 돼서 이제 막 중앙일보 그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 주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SNS를 많이 보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SNS에 올린 글들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또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시민당으로 합류하면서 저희가 선거운동을 할 때 그 미통당은 보통 이제 길거리에서 유권자분들을 만나는 전략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집권 여당의 비례 정당이고 우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리 득표를 위해서라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접 국민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마땅히 가야 하는 곳 그리고 의원이 되어서도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관련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4월 3일 날 이제 그 제주 학살 사건에 추모하는 곳이었는데요. 더불어시민당 구성원의 절반은 제주도로 직접 향했고 또 절반은 이렇게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추모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녀오는 곳은 김복동 할머님과 그 50분 정도의 위안부 할머님들이 모셔져 있는 그 묘소에도 다녀왔는데요. 이제 그곳은 천안 망향의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다녀와서 김복동 할머님께 이제 장미꽃을 드리면서 저희가 묘소에 이렇게 드리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 시민당 후보 중에서 윤미향 후보라고 있으신데 30년 동안 위안부 운동을 하셨던 정의기억연대 시민단체 활동가셨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 오시게 되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저희는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의 묘소에 갔고 위안부 문제를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데 이제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저는 모든 활동들 중에서 이 위안부 할머님들의 묘소에 다녀왔던 게 사실은 가장 인상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는 이게 역사의 아픔이고 또 민족의 수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위안부 이제 할머니를 또 피해자로 이렇게 보면서 마음을 아파했는데요. 이제 그곳에 가서 윤미향 후보님께서 30년 동안 김복동 할머니와 이제 지내시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일화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느낀 점은
김복동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또 한 사람의 여성이구나를 느끼게 됐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피해자를 대하거나 어떤 역사 문제를 대할 때 단순히 어떤 피해자로서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에 대해 더 조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다짐을 좀 느꼈고 다짐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의 이제 또 지지자분께서 저희 30명 후보들의 이런 캐리커처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더불어시민당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전문가로 직책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어린이, 청소년, 여성 보호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잘 따지고 보면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고, 또 청소년, 거기에 아동까지 제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막중한 임무를 받아서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그 디지털 또 성범죄의 또 피해자로서, 그리고 이걸 근절하겠다고 출마자로서의 또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접니다. 네, 29번은 이제 박은수였고 28번은 우리 김상민 후보입니다. 농림축산인의 권리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캐리커처를 또 만들어 주셨는데요. 전 이 캐리커처를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예쁘기는 한데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보면서 와, 너무 잘 만드셨다. 좀 부러웠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저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 전문가로 나왔고,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상민 후보님께서는 농림축산인들 어떤 권리를 지키는 대변인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30명은 겹치는 어떤 분야가 없이 각각의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셨고, 뭐 간호사 활동을 하다가 노동운동을 하신 분도 계셨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최전선에서 이제 활동하신 의사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사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셨고, 또 대한민국 여성 인권의 어떤 최전선에서 활동하셨던 권인숙 선생님, 권인숙 후보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9번이 후보님도 그러셨겠지만 저희가 당선권이었던 이제 뭐 18번, 19번에서 29번이 되면서 이게 당선 가능성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당의 후보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더불어시민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명이 뭐 잘나서 또 뛰어나서 출마했다기보다는 이제 각 정말 평범한 우리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각계의 어떤 그런 분야에서 오셨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당선과 관계없이 다른 분들을 또 존경하게 됐고,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이분들이 꼭 의정활동을 하셔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민당으로 합류를 했는데 갑자기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처벌이 다를 수 있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이제 어떤 뉘앙스에서 나온 발언인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이해한다기보단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발언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맥락들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제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집권 여당의 여성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것인데, 그 텔레그램 N번방에 이제 가입해서 활동했던 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런 발언들을 했을 때 강하게 규탄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이런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과 민주당의 여성 후보들이 모였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제가 논평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표정이 엄청 진지하시죠.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기자회견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만큼이나 이런 텔레그램 N번방 문제가 또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또 코로나 문제처럼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여성 후보들이 정말 진지한 태도로 또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네. 이거는 저희 지지자분들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웹자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보 영상도 촬영을 했습니다. 또 이거는 청년들과 함께 이제 논평을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옆에 보이시는 잠바를 입고 계신 분은 이번 당선자,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청년 당선자인 전용기 이제 당선자입니다. 저보다 4살 많은 30살이고 이제 또 저랑 그 2년 전에 대학생위원장 선거 때 함께 경쟁했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제가 꼴등으로 낙선을 했고 1등으로 당선이 되셔서 이렇게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도 대학생위원회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논평 기자회견이 있을 때마다 이제 다 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청주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주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숙소에서 1분 거리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그 당사의 1분 거리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제가 거기서 한 1주 넘게 한 10일 이상 지내면서 이렇게 매일 아침 7시 반에 당사로 출근을 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매일 논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청년을 대변하는 논평을 했고 이 당시에는 여성을 대변하는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을 다녔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유세를 할 수 없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유세하는 곳에 가서 잠바를 입고 좀 돌아다녀 보자. 이렇게라도 하면은 국민들께서 유권자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어떤 연관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저희가 대전에 찾아갔습니다. 대전에 찾아가서 이렇게 뭐 사진 촬영도 했고 이 당시에 또 가니까 그 민주당 막 유세에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좀 근질근질 해서 살짝 옆에서 살짝 좀 추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이번에 당선되신 양이원영 후보님 환경운동 가셨고 애니메이션과 이런 문화 애니메이션 협회장 활동도 하시고 머털도사 제작자이기도 한 이제 후보 유정주 후보님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뭐 박범계 지역구 후보님 유세 단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께 제가 나이를 여쭤봤더니 저보다 많으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제 또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처음에는 이제 더불어 시민당의 유세단으로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어디 비서야, 어디 비서요 이런 말을 제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온실이요, 뭐 어디 캠프요 이런 사투리를 이렇게 쓰시면서 어른들께서 어디 비서인지 아니면 어디 유세단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후보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것은 아직 청년이 정치를 참여한다는 것은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유세단으로서 좀 참여하는 게 또 대다수고 청년들에게 그만큼 좀 기회가 많이 부족했구나를 또 실감했던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저거든요. 이렇게 춤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더불어 이제 시민당 후보자분들과 혼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내적 친밀감이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계신 대다수의 후보님들 연세가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연배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나이가 저랑 동갑이거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뭐 박은수 후보님이라는 존칭들을 꼭 사용하시면서 저를 진짜 가족처럼 그리고 또 동지로서 많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해 보이죠, 이렇게 편안하게 좀 마음 편하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전용기 후보랑 천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데요. 뭐랄까, 제가 대학생위원회 당내 선거에 나갔을 때는 그리고 더불어 이제 민주당 경선에 나갔을 때는 사실은 우리 청년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대학생위원장인 전용기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대학생 당원들께서는 우리 대학생위원장을 국회를 보내야겠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경쟁을 하는 입장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 위원회 내부에서도 어떤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험담들이 좀 오고 가기도 했고 실제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외롭게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후보자가 되면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어떤 동지로서 같이 땀 흘리고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하고 또 전용기 후보는 남성 후보자분들의 막내였고 저는 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 둘이 좀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으쌰으쌰 많이 했고 이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서 조금 사이가 안 좋았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청년 당원들과도 조금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이 사진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냥 뭐랄까 제 뭔가 모습이 좀 포스 있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 이제 키는 좀 작지만 누구보다 에너지 넘치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사진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선거를 해보다 보니까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또 키도 작고 이렇게 뭐 강한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동작들을 크게 하니까 좀 더 뭔가 있어 보이는 사진이라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약간? 근데 왜 베이지색 바지를 다 통일이 양색깔이 바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BTS의 사전투표인데요. 제가 이 선거에 나가면서 내가 청년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이렇게 잊고 또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이지만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너무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어리게 비춰지진 않을까? 또 너무 부족하게 비춰지진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청년과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나라는 존재로 보여주되 나의 행동은 다른 후보들과 동일하게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BTS도 나를 알까? 혹시 선거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또 찍을 정도면 공모물을 한번 보지 않았을까? 제가 또 이 B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또 이런 혼자만의 상상을 또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 또 제가 상상을 하면서 나 역시 또 이제 한 명의 또 평범한 청년이구나. 이게 나의 어떤 청년으로서의 정체성도 또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뽑았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더불어 이제 시민당에서 제가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것이었는데요. 성폭력 무관용 처벌법입니다.
이제 비동의 간음죄 신설, 그리고 성범죄 성립 기준 완화, 양형 기준 재정비, 그리고 스토킹 처벌 강화 등이 있는데요. 그 현재 현행법 스토킹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오프라인 속에서의 스토킹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속 스토킹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저의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스토킹을 직접 많이 경험을 이제 했는데요. 막 이제 제가 연락처들의 명함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막 어떤 분은 진짜 제가 핸드폰을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전화를 계속 주세요. 계속 주셔서 제가 선거 기간 또 핸드폰 하나를 더 샀습니다. 그분이 계속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거절을 해도 바로 오고 이 정도로 제가 같은 분한테 계속 오기도 했고 막 메시지로도 막 이렇게 뭐 그런 좀 위협적인 말들 뭐 찾아가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여튼 그런 너무 위협적인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스토킹의 법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고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가 그 전라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비가 엄청 내렸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고 또 유권자들을 만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우산을 쓰는 것보다 이제 직접 그냥 가서 부딪히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 다른 분들 우산 쓰고 계신데 이렇게 뭐 비를 다들 맞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던 기차였는데 다 파란으로 이렇게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기차가 파란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번 파란을 일으키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서 찍어서 보냈더니 단톡방에서 저희 신현영 후보께서 앞에 사진도 보내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딱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했던 활동들이나 어떤 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일기처럼 다 작성을 했는데 그게 한 9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SNS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대한민국 최연소 후보로서의 박은수는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냐,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출마를 했냐입니다. 제일 어리는 나이였습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95년생부터 출마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95년 2월 28일생으로 95년 아마 2월생까지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었는데 2월 28일생으로 정말 딱 대한민국 법이 규정한 피선거권의 가장 어린 나이로 출마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출마를 하면서 이 최연소 타이틀을 얻게 돼서 참 영광이었고 행복했지만 한편으로 든 생각이 그러면 앞으로 다른 청년들이 출마했을 때는 나보다 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겠구나. 2020년에 25살 박은수보다 젊은 청년들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겠구나라는 좌절감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출마를 그냥 나 자신의 타이틀로 삼지 말고 좀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저보다 더 젊은 청년들이 이제 다음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자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으로 출마를 해서 직접 정치에 유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할지 안 할지는 유권자들의 선택이겠지만 그런 선택을 받기까지의 기회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깜짝 놀라셨을 분도 지금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한 가지를 뽑으라 하면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촬영을 했던 사진이었고 실제로 너무 당당하게 제 SNS를 통해서 올렸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윤범기님 외 211명 좋아요를 누를 정도로 저기 계신 분이 윤범기 분이시거든요. 이제 저는 이거를 너무 당당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찍게 된 이제 경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뭐 제가 뭐 돈을 받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촬영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온갖 커뮤니티와 그런 뭐 보수 집단에서는 이렇게 제가 여기 좀 따로 캡처한 걸 안 갖고 왔지만 말로 말씀을 드리면 1시간에 얼마짜리 여자냐부터 해서 여성 비례대표가 아니라 직업 여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사실은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올리면서 20대 여성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이슈 메이커다. 지금의 정치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정치적인 글과 같이 올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올린 건 아니었고 그냥 잘 나왔다. 마음에 든다. 공유하고 싶다. 네, 그런 일상 사진이었고 이 사진은 저희 성신여대 그 대학 후배가 그 지금 사진 작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저한테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무료로 그 이제 제 후배와 같이 작업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그 뭐 보수 만화가인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라가면서 사실은 그 성희롱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까지 같이 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대가리가 뭐 걸레인 집안이다부터 해서 몸을 판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악플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SNS에서 이렇게 특별히 더 언급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일희일비하는 모습보다는 내가 가진 신념들, 여성을 대변하고 청년을 대변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더 전달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이런 논란이 있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프린트를 해오셨습니다. 칼라로 프린트를 해와서 저희 집 벽에 딱 붙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사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으로 인해서 뭐 성형 논란도 있었고 뭐 온갖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만큼 네거티브도 관심이라는 소리고 엄마가 잘 나아져서 농담으로 저희 엄마는 저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엄마가 잘 나아져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본 게 자랑스럽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인답지 못하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거에 나오기 전에는 원래는 노란색 탈색 머리였습니다. 금발 탈색 머리였는데 이제 그런 사진들을 이제 선거에 나오면서 제가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비공개로 돌린 이유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제 사생활들이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이제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뭐 제 친구들 그리고 제 사촌 동생한테도 이렇게 신고 신청을 걸고 막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비공개로 돌렸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다 캡처를 해갖고 있다가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머리가 노랗고 제가 수영복을 입은 것은 저의 결정이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사진이라고 한다면은 수영복 한 번도 안 입어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제가 아직까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은 못하고 있고 그냥 캡처를 해준 상태인데 이제 조금 선거가 끝나고 이제 대처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뭐 준비는 안 했지만 제가 말로써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성 부문 제가 비례대표로 이제 출마를 하면서 SNS에서 올렸던 것은 제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자취를 하면서 좀 서울 집값이 비싸서 저렴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렴한 집에서 살면서 1층 집에서 에어컨이 없는 집에 살면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창문을 제가 열어놨습니다. 창문을 열어놨고 이제 그 창문을 열어놨지만 그 창문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플라스틱으로 있었습니다. 철인가 플라스틱으로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불특정 누군가가 그걸 뜯고 손을 넣어서 방충망도 뜯고 저희 집 안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샤워하고 나온 장면들 그리고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들이 2016년에 찍혔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건 2018년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건너서 알게 됐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3일 전에 제업로드 같은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그 당시에 12만 회였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12만 회를 기록할 정도였고 2018년에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3일 만에 12만 명을 본다는 건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이제 제가 2018년부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진짜 법안도 만들고 문제 제기를 하자라고 많이 외쳤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약간 왕따를 당하는 느낌은 솔직히 많이 받았던 게 이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너무 뭐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과격하다.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많았었고 2018년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러길래 조심은 하지 그랬냐라는 어떤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다행히도 이제 그런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저를 또 후보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랬는데 가로 세로 연구소 혹시 아시나요? 이제 거기에 저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또 제보를 받아서 제가 봤습니다. 과연 박은수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맞을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선거를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다. 그리고 증명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어떻게 그런 수영복 사진을 올릴 수가 있느냐라는 게 논리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밝혔는데 너무 당당하다. 이렇게 너무 자신이 넘쳐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당시 뭐 동시 시청자가 뭐 한 10,000명 정도가 됐었고 그 이후에 조회수가 몇십만의 영상을 기록하면서 이제 거기서는 완전 대한민국의 제 수영복 사진과 이 디지털 성범죄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불거졌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무자비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를 해명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내가 해명하고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창구도 없을 뿐더러 공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제 어떤 창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20대 여성이었던 설리 씨와 또 저희 성신여대 동기였던 구하라 님이 이제 자살을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또 공인으로 20대 여성으로서 공인이 되면서 또 이렇게 비슷하게나마 경험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PPT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께서 제 SNS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남성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면 좋으시겠지만 좋겠습니다.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스토킹을 당한다고 느낄 정도로 사실은 피해를 호소는 했지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스토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올리는 포스팅마다 댓글을 다 남겨주세요. 근데 그게 응원의 댓글이 아니라 제가 뭐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글을 쓰면 처벌이 대수인가요? 처벌만이 해결 방법인가요? 라고 뭔가 그런 이제 논점을 벗어나서 뭔가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글들을 계속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제는 또 저한테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부산시장 오거돈 사건에 대해서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오거돈 시장의 기사를 보자마자 그 SNS를 통해서 김지은입니다라는 책 사진을 올렸고 그 책 내용에서 어떤 당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그 피해자를 조직 내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거돈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저한테 선거 기간 동안은 너무 강력하게 여성만을 위한 또 피해자들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는 것 같다.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는 오거돈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걸 보면 뭐라고 했지? 뭐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이신다. 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공격들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댓글을 안 하면은 댓글을 안 하는 불통의 정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저는 이제 엄청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면은 그렇게 뭐 가벼워 보이게 행동한다고 욕을 하고 이게 제가 이거를 우리 남성 후보 청년 후보 권지웅 전용기 후보한테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가 이런 어떤 성희롱에 너무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가 단순히 여성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성 후보인 나에게만 좀 비판이 오는 것 같다. 그리고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좀 제가 도움을 호소를 했는데 이렇게 어쨌든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참아라. 그러니까 뭐 약간 그냥 좀 넘겨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당내에 있는 후보님들도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느꼈던 생각은 나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변하기 위해 출마를 했고 또 여성들 그리고 청년들 또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대변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나 박은수의 삶이 어떤 개인으로서의 삶이 정말 이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뭐 수영복 사진이 돌아다니고 한국 정서에서는 이렇게 한 명의 이렇게 개인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기는 좀 어렵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좀 들었고 이제는 진짜 이 청년들과 여성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도구로서 내가 좀 쓰여져야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이제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를 끝나고 집에 와서 한 이틀 동안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뭐 당선이 이제 안 되니까 사실은 뭐 해단식에도 가지 못했고 이제 아무래도 당선자 위주로 조명이 되다 보니까 어떤 같이 30명이 동등한 동지로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는 날 바뀌더라고요. 신분이 당선자 아니면 낙선자로. 그래서 17명은 당선자가 됐고 13명은 낙선자가 됐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분들께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면 낙선자분들께 한 분 한 분께 전화를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낙선이 돼 보니까 뭐 비례대표는 낙선이라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당선이 되지 않아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 또 쉽게 당선이 됐다면은 몰랐을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무나라는 표현은 이제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로또처럼 이렇게 톡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준비한 또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계기였고 그리고 그 낙선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이제 공감하게 되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다 낙선했거든요. 모든 그 대학생위원장 선거도 그렇고 그 대변인도 떨어져 봤고 이렇게 다 떨어져 본 경험들이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슬펐기도 하지만 이런 경험을 이제 해봤기 때문에 나는 다음 선거에서 어떤 이제 낙선자로서의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당선자로서의 경험만 할 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29번 거의 맨 뒷번호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객관적으로 우리 후보들을 볼 수 있는 또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의 후보들 중에서는 이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진짜 이제 당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하셨던 분들이 보였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또 소극적이신 분들도 계셨고 이렇게 해서 유권자로서도 이제 내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해야 되고 어떤 정치인이 돼야 되는지를 조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는 이 낙선이라는 경험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4년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4년 뒤에 당선이 되더라도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 그러니까 제가 당선이 되면 그 전용기 후보의 그 29살에 또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20대에 당선이 되는 건데 이제 4년 뒤에 당선이 되더라도 50살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4년 동안 내가 법안들을 준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법안들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다시 또 시민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좋은 경험이었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진짜 너무 많고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는 저를 약간 TMI라고 하시거든요. 항상 제가 말도 많고 이렇게 막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강연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로 하고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조금 해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좋아하는 음식 여쭤보셨는데요. 반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동 면 종류 좋아하고 버블티 좋아하고 식감 쫄깃쫄깃한 거 좋아하고요. 두부나 인절미 같은 가루 있고 뭔가 푸석푸석한 거는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콩과 두부 빼고는 다 잘 먹고 해산물도 좋아합니다. 검은 수영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봐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는 오늘 입으신 옷은 어떻게 선택을 하신 건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검은 수영복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검은 수영복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선거 기간 내내 저도 계속 들었던 질문입니다. 낙선 후에 뭐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기자님들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당선돼서 국회에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눈앞에 있던 목표는 당선이었기 때문에 거기 더 먼 나중의 목표를 이제 꿈꾸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닥친 목표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4년간의 준비 방법과 2년 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은 그냥 해볼까라고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해볼까 이렇게만 해봤지 구체적으로 뭔가를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는 이제 지방선거는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제가 청주시 사람이니까 청주시 의원으로 출마를 한다면은 이제 뭐 청주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또 조례를 만드는 역할을 할 텐데요. 근데 저는 아직은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 현안보다는 제가 여성으로서 청년으로서 경험했던 것들을 법안으로 만드는 게 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를 떠나서 제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그 다음 4년 뒤에 비례대표 후보로 일단은 도전을 할 거고요. 그 중간중간의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출마할 생각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제 또 뭐 기회가 있다면은 생각은 해보고 싶고 또 제가 출마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청년들 또 다른 여성들이 지방선거에 도전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지지자로 또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계속 할 것인지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25살 피선거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 25살의 나이는 정치에서는 신생하더라고요. 0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한평생 뭐 직업 정치인으로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뭐 지금 제가 속단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결국에 국민의 투표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투표를 뭐 내가 강제할 수는 없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국민들을 대변하고 열심히는 살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뭐 정치인 박은수 그리고 청년 박은수, 여성 박은수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보다는 그냥 내 이름 석자 박은수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또 만들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네.